자, 지금부터 르네상스가 어떻게 시작이 되고 르네상스의 그 아름다운 미술품들은 어떠한 그 발전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발전되게 되는지를 우리가 공부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르네상스의 태동기, 르네상스가 어떻게 시작되는가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거고, 그리고 정말 대가들이 나왔던 그런 시대 또 공부를 할 거예요. 이때 누가 나왔더라? 누구?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알겠지? 라파엘로가 죽고 나서부터 르네상스 후기라고 부릅니다. 이때는 예술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지만 이 예술가들의 목표는 누구였냐면 이 르네상스 피크기,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미켈란젤로를 능가하는 것이 목표였어요. 근데 넘어선 예술가가 드물었었다. 자, 오늘 르네상스 태동기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르네상스 태동기. 자, 르네상스를 태동시킨 예술가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미술 분야에 좀 국한되어 있는데 지오토 디 본도네, 마사초, 보티첼리, 도나델로. 좀 낯선 이름이죠, 그죠? 미켈란젤로나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스승이었던 사람. 그보다 적어도 50년에서 100년, 200년 정도 앞섰던 사람들. 르네상스의 그런 어떤 인간 중심의 사상을 어렴풋이 표현했던,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기틀을 잡았던 그런 분들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럼 우리 르네상스란 무엇인가? 르네상스란 14, 16세기 유럽에서 일어난 문화운동으로 고대 그리스 로마의 학문과 지식을 부흥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이었다. 이 시기를 통해 고전 학문의 가치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으며 신대륙이 발견되고 지동설이 등장하고 봉건 제도가 몰락하게 되며 상업이 성장하고 종이, 인쇄술, 항해술, 화약 등과 같은 신기술의 발명이 이루어졌었다. 르네상스 정신의 시작은 인문주의 운동이었다. 인문주의가 처음 발생하고 열매 맺은 것은 이탈리아였고 1453년 오스만 투르크의 콘스탄티노플 함락은 인문주의 운동을 크게 진작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후 르네상스 정신은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었고 미술 분야에 가장 두드러지게 표현되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14세기 이전에 한 13세기에서 14세기 사이에 유럽에는 아주 무서운 병이 강타합니다. 그 병이 뭐지? 흑사병. 그렇죠. 흑사병이죠. 지금처럼 우리가 과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시대도 아니었어요. 흑사병이 어떻게 발생하게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G. G. 맞았어요. 박수 한번 치세요. G. 베네치아라는 도시는 무역이 굉장히 활발하게 교육되어지는 항구 도시였어요. 베네치아에 동방에서 오는 무역선 한 척이 정착을 합니다. 그 배는 선원들이랑 무역 물품 외에 쥐도 한 마리 타고 있었어. 그 쥐가 패스트균을 보유한 쥐였습니다. 그 패스트균을 보유한 쥐가 베네치아에 내리자마자 흑사병이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쥐와 쥐를 통해서 퍼지고, 쥐들이 지나간 길에 사람들이 먹는 음식 그리고 사람들의 호흡기를 통해서 퍼지기 시작합니다. 패스트는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죽여버립니다. 엄청났던 거죠. 무서운 병이었어요. 사람들은 그 패스트를 겪으면서 교황도 패스트에 걸리고 성직자도 패스트에 걸리고 뭐 신분의 고하에 관계없이 전부 패스트에 걸리는 걸 보니까 과연 신이 있는가? 라는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또한 교황의 어떤 그 처신 이런 것들을 보니까 면죄부를 판매하고 교황이 징집한 군대인 십자군이 성지탈환 전쟁을 하는데 실패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지켜봅니다. 그러면서 판단하되 과연 신이 존재하는 걸까? 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과연 교황은 신과 인간을 연결시켜주는 절대적인 그 신의 사자인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의문이 막 생깁니다. 그래서 루터나 켈빈이라는 종교개혁가들은 반박문을 만듭니다.
교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렇게 했는데 이게 맞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맞느냐? 이래가지고 질문을 반박문을 만듭니다. 켈빈은 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신과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은 성경인데 성경을 대량으로 찍어내버리면 일반 사람들도 성경책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신과 바로 만날 수 있다 라는 교리를 만들게 됩니다. 이게 뭐야? 지금 현재의 기독교예요. 신교. 그래서 켈빈이 어떻게 성경을 대량으로 찍어낼 수 있었을까? 그때 마침 구텐베르그가 금속 활자를 만들어서 대량의 인쇄를 할 수 있는 인쇄 기술이 생기게 됩니다. 제일 첫 번째로 찍어낸 게 성경책이었어. 성경책 찍어내가지고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은 전부 성경을 통해서 신과 바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 전 시대 12세기, 10세기 이런 중세 시대는 성경책은 수도사들이 뺏겼어요. 이렇게 필사본이라 그러지. 직접 다음 성경을 보고 뺏기면서 이렇게 필사본을 만들어서 이렇게 전파됐습니다. 성경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바뀌게 됩니다. 신중심에서 사고했던 것. 즉 이 신중심이라는 것은 교황이나 그런 종교에서 만드는 교리에 의한 사고, 그렇게 사고를 했던 것을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인간 중심의 시대로 바뀐 거죠. 인간 중심의 시대였던 그리스 로마 시대의 학문과 지식과 가치, 철학을 가져와서 우리에게 다시 인간의 삶을 발전시켜 나가자라는 게 이 르네상스였다. 그 다음에 중요한 사건이 바로 이겁니다. 1453년 오스만 투르크의 콘스탄티노플 함락. 콘스탄티노플이라는 도시, 콘스탄티누스 대제라는 황제 혹시 압니까? 네. 그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었지? 로마 말기에 황제였는데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공인을 하고 자기가 기독교인으로 종교인이 되어버리는 로마의 황제였어요. 기독교인들은 이 콘스탄티누스 대제를 성 콘스탄티누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로마 그 말기라고 이야기하면 서로마 말기, 서로마가 멸망하기 직전 예수 탄생에서 로마 멸망까지 한 400년 정도 요 로마 말기에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의 로마의 운영 방식은 잘못되었다. 로마는 군대를 가져가서 옆에 있는 부족을 점령하고 노예로 만들고 그 다음에 조공을 받는. 그런데 정말 노예화되어지는 그 나라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 로마의 치가 뚫린 사람들이. 이걸 안 거야 콘스탄티누스. 로마가 훌륭한 군대와 훌륭한 문화를 가지고 있으나 그것을 전파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눠주는 과정에서 초창기 로물루스가 펼쳤던 그런 평등주의 정책에 위반되어지는 로마로 변질되어졌던 거예요. 말기에는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여기에 회의를 느끼고 나는 다른 로마를 만들어 보겠다. 로마의 수도를 이전할 계획을 잡습니다. 지금 현재 이탈리아에 있는 로마가 아니고 비잔티움에 있는 로마를 만드는 거예요. 새로운 수도를 만들고 거기는 왜 그쪽으로 이전하냐면 동방과의 무역의 가장 핵심적인 지역이 거기였거든. 흑해와 지중해를 연결할 수 있는 지역. 배로 가지고 여러 가지 물자들을 실어 나를 수 있는데 제일 핵심적인 포인트가 되어지는 그 지역, 비잔티움. 지금 어딜까? 그 나라는 내가 이야기했던 터키. 그 도시는 이스탄불. 그렇지, 이스탄불이야. 누구 박수 한번 치라. 맞았어요. 자, 이스탄불. 이스탄불에 지금은 이스탄불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으나 이스탄불에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계획도시를 건설합니다. 그걸 새로운 로마의 수도라고 정한다. 그 도시 이름을 콘스탄티노플이라고 만든 거예요.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1000년 전에 만든 도시였어요. 453년에 망하니까 1000년간 이게 지속이 됐던 거예요. 여기에서. 그 이후로 로마는 동로마와 서로마로 나누어서 통치되어지다가 서로마는 게르만족에서 멸망하죠. AD 470몇 년에 그지? 멸망하고 동로마는 그 이후에 1000년을 더 지속합니다. 언제까지? 오스만 투르크의 점령 전까지.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굉장히 성견지명이 있었던 사람이죠. 지도자를 잘 만나면 이와 같이 장기간 번영을 하게 됩니다. 이 콘스탄티노플은 굉장히 견고한 성벽으로 둘러싸져 있었어요. 근데 이 오스만 투르크
오스만 투르크 이런 투르크 이런 터키 이런 발음 비슷하지 않나? 이 투르크족. 이 투르크족이 원래는 어느 지역에 살던 사람이었냐? 중앙아시아의 유목민이었어요. 그리고 몽골의 군대에 워낙 당해가지고 남쪽으로 내려왔던 거예요. 내려오다가 쫓겨서 내려오다 보니까 그 다음에 남쪽에 있는 민족인 이슬람을 믿는 아랍인들과 융화되기 시작합니다. 융화되어서 이때 오스만이라는 강력한 지도자가 나타납니다. 이 오스만이 아랍인들과 융화되어진 자기 부족들을 결집시킨 거예요. 우리도 나라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어디를 치느냐? 콘스탄티노플을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콘스탄티노플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도시가 아니었어. 튼튼한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정말 견고한 그런 도시였어. 체제도 견고하고. 그런데 이때 오스만은 전쟁에 대포를 이용합니다. 처음 대포를. 그 전까지 대포라는 거 사용 방법을 몰랐어. 칼과 창이지, 그지? 근데 대포를 엄청 강력한 대포를 만들어가지고 콘스탄티노플의 그 두꺼운 성벽을 뚫어버립니다. 그러고 점령합니다. 콘스탄티노플에 살고 있던 지도층들, 원래 로마인들이지, 그지? 라틴인들입니다. 원래 자기의 고향이었던 천년전 고향이었던 로마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 천년간 떨어져 있었던 이 동로마와 서로마가 다시 합쳐져서 융합되어질 때 새로운 문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게 바로 르네상스예요. 이런 게 열려. 이 융합되어졌다라는 증거를 선생님이 여기에서 찾아봤어. 피렌체 공회라는, 피렌체라는 아름다운 도시 국가에서 동로마 제국의 교회 지도자들, 동방교회 지도자들과 서방교회 지도자들의 만남을 가집니다. 이 만남은 뭘 이야기하느냐면 서로 교리에 대해서 토론하고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런 세미나 같은 자리였던 거예요. 이게 뭘 나타내느냐? 1000년 동안 동방교회는 플라톤 철학을 중심으로 해서 번영해왔던 체제 사회였고, 서방교회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중심으로 해서 번영했던 사회였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은 거의 반대적인 어떤 개념을 가진 철학을 가지고 발전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이 만나서 토론하면서 융합되어지는 그런 어떤 세미나, 피렌체 공회를 열게 됩니다. 이 피렌체 공회의 장면을 라파엘로라는 이 뛰어난 화가가 그 뒤에 그 후대에 이렇게 예술 작품으로 남기는데,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아테네 학당이라는 작품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정말 멋진 작품이지, 그지? 이 아름다운 이 아테네 학당의 전경에 많은 인물들을 등장시키는데, 그리스 로마 시대의 최고의 철학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소크라테스, 그리고 또 정말 위대한 정복자였던 알렉산드로스, 뛰어난 수학자 유클리드, 디오게네스, 견유학파의 철학자, 이런 사람들을 쫙 등장시킵니다. 그리스 로마의 철학을 우리가 다시 부활시켜보자 라는 뜻에서 이 그림을 그립니다. 이 그림이 어디 있는지 아나? 이탈리아 맞았어. 딩동댕. 조금 더 범위를 좁혀보자. 이탈리아 어디? 베네치아 아니고 로마. 딩동댕. 와, 똑똑한 친구다. 또 범위를 좁혀보자. 로마 어디일까? 로마 어디? 이게 있을만한 장소가 어디일까? 성당인데, 성당 맞아. 로마에 성당 10개 있지. 근데 이 참고에 라파엘로라는 대가는 누구에게 이러한 철학으로 살아라 하고 메시지를 주고 싶었을까? 로마의 어디에 있을까? 딩동댕 박수. 교황에게 뭔가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거야. 즉 기독교의 교리에 따라서만 살지 말고 그리스 로마의 인본주의 철학을 가슴속에 담아라. 이 그림에서 진짜 중요한 인물이 가운데 두 분 딱 있죠, 그죠? 두 분이 누굴까?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야. 두 철학을 융합시키자,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플라톤은 사상이 초월적 사상, 이데아론,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상적 사상,
이 서인실로 두 개가 같이 융합되어졌을 때 위대한 작품이 나온다. 이 라파엘로는 지금 현재 이때 지금 현재는 르네상스 시절이지. 르네상스 시기에 최고의 대가는 누구와 누구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의 얼굴을 가져와서 이 사람과 이 사람을 표현했어. 누구였을까? 딩동댕. 박수 치라 박수. 이야, 이 정도 사고의 확장 능력이 대단한 거야. 뭔가 닮지 않았니? 레오나르도 다빈치. 네. 그럼 이 사람은 누구였을까? 미켈란젤로. 그렇지. 쌍벽을 이루고 르네상스의 두 거장을 여기에 모델로 삼았었다. 그리고 참고로 자기 얼굴도 그려놨어. 지 얼굴 어딘지 아나? 이거 계단에 쓰러져 있는. 요거 있다. 요거. 구석에 사인처럼 자기 얼굴을 이렇게 다. 요 사람이 라파엘로야. 요 사람은 디오게네스, 소크라테스, 알렉산드로스, 알키비아데스. 또 르네상스의 진짜 스타트를 알리는 일이 피렌체에서 발생합니다. 지금까지의 인류에게 고통을 안겨줬던 가장 큰 고통이 뭐였을까? 흑사병이었어. 이때 흑사병이 물러갑니다. 물러갔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흑사병의 병균의 그 치명도가 약해지고 사람들의 면역성이 증가하고 사람들의 어떤 위생관념도 향상되다 보니까 흑사병을 극복하게 됩니다. 흑사병이 물러간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피렌체 정부에서는 공모전을 하나 실시합니다. 우리가 이 흑사병이 물러간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거다라고 생각하고 피렌체 대성당에 세례당이 있었어. 이 세례당에 문짝을 제작하는 공모전을 열게 됩니다. 이 공모전은 상당히 규모가 큰 공모전이었어. 이 공모전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30에서 50cm 사이의 동판, 정방형의 동판을 부조의 작품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제출하면 그거에 대한 작품성을 평가해서 문짝 전체를 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제작비와 인건비 일체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술가들은 모두 이 공모전에 응시합니다. 최고 엔트리에 올랐던 두 예술가가 바로 기베르티와 브루넬레스키였어. 이 두 사람이 마지막 경선을 붙습니다. 심사위원들은 두 사람의 실력을 가지고 누가 더 뛰어난 예술가다라고 평가했을까? 자, 여러분들에게 여쭙겠습니다. 누가 더 뛰어난 작품인 것 같습니까? 어느 것이 더 뛰어난 것 같습니까? 제일 첫 번째, 브루넬레스키. 손 들어봐.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기베르티. 손 들어봐. 한 분, 두 분, 세 분. 손 내려봐. 손 안 드시는 분은 무슨 분입니까? 다시 둘 중에 하나 선택해 보세요. 브루넬레스키가 뛰어난 것 같다. 손 내려. 기베르티가 뛰어난 것 같다. 손 내려. 여러분은 브루넬레스키가 뛰어나다라고 평가하셨습니다. 브루넬레스키가 뛰어난 것 같다고 평가하신 분들 중에 왜 브루넬레스키가 뛰어난 것 같다고 평가하셨는지 말씀해 주실 분. 왜 뛰어난 것 같아? 인물 표현이 더 뛰어난 것 같아요? 이런 거? 이런 거? 더 뛰어납니까? 요거하고 비교했을 때? 그렇게 보여? 네. 여러분의 미적 관점을 존중합니다. 지금 이 두 작가가 이 자리에서 진짜 붙었다면 브루넬레스키가 1등을 했을 거야. 르네상스였기 때문에. 기베르티가 1등을 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색깔은 얘가 더 반짝거리고 예쁘지만 구도가 브루넬레스키는 강력한 대각선 구도로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 작품 만들었고 기베르티는 나선형 구도야. 짜임새가 이게 훨씬 있다. 기베르티가 1등을 하고 브루넬레스키가 2등을 해서 탈락하고 기베르티의 공방에 세례당의 문짝을 제작할 수 있는 권한을 하사하고 거기에 대한 제작비 일체를 지원합니다. 기베르티는 몇 년간 그 문짝을 제작했을까? 3년? 손 들어봐. 2년? 3년? 1년?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건물 하나, 아파트 한 채
올리는데 3년이면 되거든. 맞죠? 이게 여러분들이 현대인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베르티는 이 문짝을 제작하는데 20년을 소요합니다. 그러면 20년 동안 문짝 제작의 비용과 인건비와 뭐 이런 것들은 계속 피렌체 정부에서 지원을 받았다. 엄청난 돈을 지원받은 예술작품입니다. 이 문짝의 퀄리티가 장난이 아니야. 이 문짝을 참고해가지고 후대에 19세기에 로댕이라는 조각가는 지옥문을 또 만들어. 생각하는 사람 알지 이거? 이 문짝 궁금하지 않니? 네. 20년간 제작한 문짝. 20년간. 보여줄까? 네. 이 문짝이었어. 크네. 좀 크지 그지? 좀 크고 요거를 지금 요 때깎이 가지고 시커먼데 요 세제가지고 잘 닦으면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됩니다. 예쁘지 그지? 문짝뿐만 아니라 테두리까지 20년 들인 게 표가 확 납니다. 퀄리티가 장난이 아니야. 그리고 하나하나의 성경 내용의 구조와 요 안에 있는 것도 다 조각이에요. 이것도 조각이에요. 엄청난 문짝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누가? 기베르티가. 이 문짝을 제작하면서 단순히 문짝 제작에만 힘을 썼느냐? 그게 아니었어요. 기베르티는 문짝 제작을 통해서 수많은 제자들과 조수들을 받았대요. 그 제자들이 르네상스 예술의 기초가 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케이? 네. 그리고 참고로 여기 보면요 사람 얼굴 보이지 여기 그지? 여기 보이나 안 보이나? 네. 사람 머리. 자기의 그 요렇게 바스트 샷을 조각으로 해가지고 문고리를 만들어놨어. 기베르트 자기 모습이에요. 아주 재밌어. 그렇다면 2등을 한 브루넬레스키는 어떻게 됐을까? 우리나라 2등 되면 어쩌면 그냥 아 나는 졌어 이러고 술 먹고 막 그지? 폐인되고 이러잖아 그지야. 그런데 피렌체 정부에서는 이 기베르티의 능력 또한 높이 샀던 거야. 그러고 기베르티에게 제안합니다. 이보게 기베르티. 자네는 문짝 제작에서 떨어졌지만 우리 지금 피렌체 제일 수건 사업인 이 대성당에 도움을 한번 완성해 보게. 그때 도움 공사가 아직 중단돼가 있었거든.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도움을 좀 얹어주시게. 이렇게 피렌체 정부에서 공부를 해오라고 유학 자금을 드립니다. 이 사람한테. 브루넬레스키. 이 사람 어디 갔을까? 이때 당시 건축의 최고의 메카 로마로 갑니다. 로마에 가면 판테온이라는 도움의 교본이 될 수 있는 신전이 있어. 거기 가서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해보는 거야. 바로 이거야 판테온. 오 도움 멋있잖아 그지? 맞지? 판테온 내부는 이렇게 돼. 도움으로 딱 이걸 연구를 해가지고 다시 피렌체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두오모 대성당, 피렌체라는 도시의 제일 중앙에 있는 이 성당의 여위에 도움을 설계를 하고 완성을 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누구다? 브루넬레스키다. 참고로 여기 쪼개나 보이는 거 보이나? 요거 보여 안 보여 여기? 예. 사람이야 사람. 이 규모가 얼마나 큰지 알겠지 그지? 엄청난 규모의 도움 공사를 통해서 이런 멋진 성당을 완성한 뛰어난 건축가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 누구다? 브루넬레스키다. 이때는 건축과 조각이 같이 막 협업되고 있어요. 이 도움은 위에 전망대로 올라가는 계단도 이렇게 있어. 아까 사람 봤지? 거기 올라간 사람들. 여기 피렌체 대성당 브루넬레스키 자기 인생 역작 옆에 동상으로 이렇게 서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또한 브루넬레스키는 이런 선한 자의 휴식처라는 고아원이요. 전쟁에 의해서 고아가 됐던 애들을 수용해서 양육해주는 이런 시설을 이탈리아 그 르네상스 양식으로 건축을 해줍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건축들을 해왔어요. 이 뛰어난 건축가 브루넬레스키, 기베르티에 관련된 재밌는 일화였어. 재밌었어, 재미없었어? 재밌었어요. 재밌죠, 그죠? 예, 그런 거예요.